마여느라, 이리 와서 나를 좀 녹여다오. 그 말은 창밖에서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빗소리 사이로 몽환적인 환청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소독약 냄새와 노인의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그 남자는 여전히 꼼짝도 않고 누워 있습니다. 저는 48살의 민영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한성 부동산 그룹 대표 성운의 아내이자 한때 명성을 떨쳤던 한 회장의 맏며느리입니다. 강남의 500제곱미터 대저택에 살며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 비단 옷 아래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가득하고 지난 25년 동안 영혼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집안에서 저는 아내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닙니다. 저는 혼인신고서가 있는 고급 가정부일 뿐입니다. 오늘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천둥 소리가 서울 하늘을 찢어밟길 듯 울려 퍼지지만 우리 부부의 것이어야 할 안방에서 들려오는 음탕한 웃음소리는 덮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현관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 남편이자 쓰레기 같은 성운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화장을 떡칠하고 제가 비싸다고 욕먹을까봐 감히 사지도 못했던 모피 코트를 걸친 새파랗게 젊은 계집이 있었습니다. 독한 술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자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민영아, 거기 멍청하게 서서 뭐해? 방으로 술 좀 가져와. 그가 풀린 눈으로 여자의 허리를 꽉 껴안은 채 소리쳤습니다. 저는 앞치마 자락을 꽉 쥐고 떨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밤이 늦었어요. 아버님이 2층에서 주무시는데 닥쳐. 그의 고함 소리가 따기처럼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여자를 놓고 성큼성큼 다가와 검지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아프도록 쿡쿡 찔렀습니다. 다 죽어가는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래? 그 노인네 핑계 대지 마. 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알아서 기어. 부엌이나 식모 방에 가서 처박혀 자. 2층에 얼씬거리는 꼴 보이면 가만 안 둬. 그의 내연녀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를 동정과 경멸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매질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그들이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조용히 비켜섰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마룻바닥을 찍으며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 문이 쾅 닫혔습니다. 몇 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적나라한 신음소리와 활락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음이 잘 되는 집이지만 오늘 밤은 제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져 그 더러운 배신의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부엌에 가서 잘 수는 없었습니다. 반평생을 바쳐 가꿔온 집에서 쥐새끼처럼 숨어 자는 것은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두운 복도를 서성이다가 시아버님인 한 회장의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때 강남의 호랑이라 불렸던 한 회장은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반신불수가 된 72살의 노인일 뿐입니다. 그가 쓰러진 날 권력은 성훈에게 넘어갔고 그때부터 그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소름과 끼치도록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서둘러 희미한 수면등을 켰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한 회장은 얇은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으로는 폭풍우 치는 밤의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보았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성훈이, 그 천하의 나쁜 자식이 아버지 방의 난방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폐렴이나 동사로 죽어버려야 이 짐덩어리를 치우고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님, 저는 목이 메어 침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회장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퀭한 얼굴, 굳게 감은 눈, 딱딱 부딪히는 이빨. 그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친아들의 잔인한 학대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뒤져보았지만 여분의 이불은 없었습니다. 성훈이 환기해야 한다는 핑계로 도우미를 시켜 다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칼만 안 든 살인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고 그는 위험 있는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버림받고 추위와 삶의 잔인함에 몰린 외로운 두 생명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온기가 필요했고 그는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누워 앙상하게 굳은 그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억울함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제 몸으로 그를 녹였습니다. 제 얇은 실크 잠옷이 그의 차갑고 주름진 피부에 밀착되었습니다. 아버님, 힘내세요.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의 깊게 패인 뺨 위로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빗소리와 위층에서 들려오는 미친 웃음소리가 귓가에 섞여 들렸습니다. 극명한 대비였습니다. 위에는 페류나의 타락한 욕망이 있고 아래 어둠 속에는 쓸모없는 두 사람의 절망적인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더 꽉 끌어안으며 그의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어둡고 미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의 귀에 대고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차라리 우리 둘 다 죽어버릴까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 놈을 죽이고 싶어요. 부엌 칼로 그 짐승 같은 놈을 찔러 죽이고 저도 아버님 따라가고 싶어요. 사는 게 너무 치욕스러워요, 아버님. 저는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냄새, 파스 냄새와 노인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그 병든 냄새 밑에서 저는 강하고 든든한 수컷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제 비겁한 남편에게서는 절대 맡을 수 없었던 냄새였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시집살이 25년 동안 저는 남자의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훈은 옛날에는 시어머니 치마폭에 숨더니 이제는 돈 뒤에 숨어 저를 짓밟았습니다. 저는 비록 불구가 되었더라도 기댈 수 있는 어깨가 간절했습니다.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앙상한 팔을 쓰다듬다가 축 늘어진 크고 거친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배신자들의 뺨을 올려붙이던 그 손이 이제는 제 손 안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건강하셨다면 제가 흐느꼈습니다. 일어나셔서 그놈을 벌 주실 수 있다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류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잡고 있던 그 손이 움직였습니다. 환자의 무의식적인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친 손가락들이 천천히 하지만 강력하게 구부러지며 제 작은 손을 꽉 움켜쥐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울음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면 등 불빛 아래 한 회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 지난 2년 동안 뇌졸중 후유증으로 풀려있던 그 눈이 지금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광기가 없었습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무서운 이성과 격렬한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옛날 강남의 호랑이라 불리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제정신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으스러져라 꽉 쥐었습니다. 마치 어떤 메시지나 명령 혹은 맹세를 전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가 입꼬리를 올려 일그러졌지만 오만함이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얼굴에 뜨겁고 가쁘게 닿았습니다. 아까처럼 약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금지되고 은밀한 접촉의 순간
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누워 아들의 모욕을 참아내며 오직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버림받은 며느리인 제가 가장 절박하고 적나라한 모습으로 그를 끌어안았을 때 저는 잠자던 괴물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이 저를 더 가까이 확 끌어당겼습니다. 얼굴과 얼굴 사이가 한 뼘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아 갈라지고 부서진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울림은 저를 전율케 할 만큼 흥분되었습니다. 죽지 마라, 민영아.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찬물을 뒤집어 쓴 듯 몸이 굳었지만 혈관 속의 피는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늙고 퀭한 얼굴이었지만 주름 하나하나에 상업계를 호령하던 대부의 위엄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그 밤 남편의 코앞에서 악마 같은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그 후 저택은 거대한 연극 무대로 변했고 저는 가장 뛰어난 주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성훈의 욕설과 그가 개인 비서라는 명목으로 뻔뻔하게 집으로 끌어들인 내연녀의 날카로운 눈초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뒹굴고 난 더러운 자리를 치우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성훈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제가 완전히 굴복했으며 이혼 서류를 던져주면 빈손으로 나갈 날만 기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 위층에서 그가 돼지 멱다는 소리로 코를 골 때면 아래층 소독약 냄새나는 어두운 방에서 제가 그를 생매장할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회장은 말을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졌고 발음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빛으로, 손길로, 그리고 낡은 수첩에 급하게 휘갈겨 쓴 쪽지로 소통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저는 그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작은 손전등만 켰습니다. 그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그는 제게 늙은 늑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휠체어 및 왼쪽 금속바 풀어라. 그가 종이에 휘갈겨 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아주 작은 USB가 떨어졌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노트북에 꽃자 어두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룹의 이중 장부였습니다. 그가 지난 30년 동안 남몰래 모아온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는 제게 숫자를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키며 거액의 접대비와 성훈의 이름으로 된 유령 자회사의 계약들을 짚었습니다. 봐라, 민영아. 그가 뜨거운 숨을 제 귀에 불어넣으며 헐떡였습니다. 내 돈이다. 놈이 훔쳐서 창녀들에게 갖다 바친 돈이야.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이 빠져나간 숫자를 보며 증오심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제가 어리석게 분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평정심을 가르쳤습니다. 짐승을 잡으려면 덫을 놓아야지 짖으면 안 돼.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이사회 임원들의 약점을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카오 도박으로 조폭에게 수십억 빚을 진 이 이사, 호노의 자식을 두고 복지기금을 횡령해 내연녀를 먹여 살리는 인사팀장 김 부장. 그 모든 것이 이 반신불수 시아버지의 앙상한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그의 옆에 앉아 전략을 듣다가 심장이 엇박자로 뛰기도 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기묘한 감정, 즉 존경심과 보호받고 싶은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성우는 덩치만 컸지 속은 텅 빈 남자였습니다. 허풍만 떨고 일이 터지면 엄마를 찾거나 아내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비록 몸은 망가져 누워있고 대소변을 제가 받아내야 했지만 그의 지혜는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는 것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진짜 남자의 위엄을 풍겼습니다. 저는 그를 더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제가 원해서였습니다. 티트리 오일을 섞은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드리고 백발을 단정하게 빗겨드렸습니다. 제 손이 그의 주름진 피부를 스칠 때마다 저의 은밀한 보살핌 덕분에 그의 근육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도 저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며느리를 감시하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는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긴장과 권력 이양의 정점은 운명의 이사회가 열리기 3일 전밤에 찾아왔습니다. 성우는 내연녀와 파티를 하러 갔고 집은 절간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면도 도구를 가지고 한 회장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가 제대로 면도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해 앉히고 등 뒤에 베개를 받쳤습니다. 목에 하얀 수건을 두르자 상쾌한 박하향 면도 크림 냄새가 좁은 공간에 퍼졌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고전적인 면도날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강철 빛이 등불 아래 번뜩였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제 허벅지가 침대 모서리에 닿았고 긴장과 흥분에 거친 숨결이 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제 손이 조금만 떨려도 이 칼날이 그의 경동맥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의 목숨이 쓰레기 취급받던 며느리의 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 회장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영혼을 빨아들일 듯 깊고 검은 눈동자였습니다.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혀 남자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인 모굴대를 드러내며 저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이자 생명을 맡기는 행위였습니다. 제 손이 첫 번째 면도날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슥, 슥, 살결 위를 스치는 칼날 소리가 자극적이었습니다. 하얀 거품과 검은 수염이 수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가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가슴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살의 맞닿음은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늙고 병든 껍질을 벗겨내고 한때 상업계를 호령했던 남자의 강인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면도가 끝나고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말끔하고 위엄 있게 드러났습니다. 반쪽 얼굴은 여전히 조금 처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구를 치우려는데 갑자기 그가 성한 손으로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신음소리가 나올 만큼 강한 악력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끌어당겨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는 거친 검지손가락으로 제 부드러운 손바닥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간지럽고 저릿한 느낌이 손끝에서 심장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는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획 한 획, 느리지만 단호하게 제 살에 새기듯 썼습니다. 저는 그의 손가락 움직임을 따라 숨을 죽이고 읽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마. 그는 저를 올려다보며 강렬한 약속이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눌러 썼습니다. 내 다리가 되어다오. 나는 내 머리가 되어 주마. 저는 떨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는 영혼 없는 시체,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살았습니다. 성우는 저를 하인 취급했고 친정 부모는 저를 돈 받고 파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제게 머리가 되어주겠다고,
권력과 자유를 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회가 끝났다고 여긴 이 불구의 남자가 철창문을 열 열쇠를 제게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제 뺨에 대며 그 거친 온기를 느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목매인 소리로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다리가 될게요. 우리 그놈을 짓밟아 버려요.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버림받은 두 사람이 피와 눈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일 성우는 이사회를 엽니다. 그는 한 회장의 금치산자 선고를 위한 진단서를 준비해 회장직을 박탈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위층에서 내연녀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바로 자신의 발밑에 총알이 장전된 총이 있고 제 손가락이 반가수에 걸려 있다는 것을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살기를 품고 한 회장의 방을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어두운 복도에서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연분홍색 수면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안방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웃어라 성훈아. 저는 시아버지와 똑같은 표정으로 비웃었습니다. 크게 웃어둬라. 내일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테니.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씨 가문의 거대한 저택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급 검은 정장, 차가운 사교적 악수, 비싼 향수 냄새와 역겨운 계산 속 냄새가 뒤섞여 폭풍우 치던 날보다 더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 고문 변호사, 그리고 성훈에게 뇌물을 받고 진료 기록을 조작한 신경과 과장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썩은 고기를 기다리는 독수리 떼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정한 검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빗어 넘긴 채 현모양처 연기를 했습니다. 차를 따르고 물을 건네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주인이 바뀌는 이 집의 무해한 장식품이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성우는 상석에 앉아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연기 하나는 잘했습니다. 그는 훌쩍이며 목매인 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한 회장님, 제 아버지께서 이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십니다.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대소변도 못 가리십니다. 그룹의 몰락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후견인 지정과 경영권 이양을 위한 서명을 받아야겠습니다. 그가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저 빈칸에 시아버지의 지장 하나만 찍히면 모든 게 끝납니다. 성우는 왕이 되고 저는 거리로 쫓겨나는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여보. 성훈이 저에게 소리쳤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당신 가서 아버지 휠체어 밀고 내려와. 아버지를 특별 요양원으로 모시기 전에 어르신들이 마지막으로 얼굴은 베어야지. 빨리 움직여. 저는 네 하고 대답하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력하고 힘차게 뛰었습니다. 혈관 속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이것은 병든 시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며느리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맹수 우리의 문을 열러가는 간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한 회장이 이미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제가 깔끔하게 다려준 오래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염과 머리는 단정했고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왼쪽 몸은 여전히 마비된 상태였지만 오른손은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고 있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통해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이 순간을 수백 번 연습했으니까요. 저는 휠체어를 밀고 방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림이 뚝 끊겼습니다. 성훈이 선홍색 인주함을 든 채 일어섰습니다. 그는 가증스러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내려오셨어요. 저예요, 성훈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기 손가락만 꾹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편히 쉬실 수 있어요. 그는 한 회장의 힘없이 늘어진 마비된 왼손을 잡고 강제로 인주를 묻히려 했습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오른손을 쓸 생각조차 안 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영혼 없는 시체로 여겼습니다. 멈춰라.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훈은 공중에 손을 멈춘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은 채 휠체어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보았습니다. 한 회장의 눈이 크게 뜨여 성훈의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의 날카롭고 잔혹한 눈빛이었습니다. 한 회장의 오른손이 갑자기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천둥 같은 따귀가 성훈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그 덩치 큰 사내가 비틀거렸고 인주함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며 선혈처럼 붉게 번졌습니다. 사람들 모두 경악하여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산을 나누려 드느냐, 이 패류나 놈아? 한 회장의 목소리는 껄끄러웠고 이 사이로 쇳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 울림은 또렷하고 단호하게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치매나 노망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우는 뺨을 감싸쥐고 핏기 없는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의사가 아버지는? 어떤 의사 말이냐? 한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일그러졌지만 위험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내 놈이 2억 원을 찔러준 그 돌팔이 놈 말이냐? 그 놈은 오늘 아침 내가 감옥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 양손을 그의 겨드랑이에 넣고 온 힘을 다해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제 어깨를 강하게 짚고 왼손으로는 의자 팔걸이를 지지했습니다. 그의 무거운 체중이 제게 쏠렸습니다. 마비와 싸우며 떨리는 그의 근육 하나하나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마와 제 등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님. 제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제가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경악한 눈초리 앞에서 한 회장은 천천히 휠체어를 벗어났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비록 제게 완전히 의지해야 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떨고 있는 아들의 그림자를 덮어버릴 만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바짝 붙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저와 그의 몸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남자의 냄새, 땀 냄새, 그리고 권력의 냄새가 저를 취하게 했습니다. 민영아, 주주들에게 증거를 보여줘라. 그가 명령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유리 탁자 위에 휙 던졌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서.
성훈이 도박장을 드나드는 몰카 사진, 유령 회사 계약서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주주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웅성거림은 분노의 욕설로 바뀌었습니다. 성훈에게 표를 던지려 했던 이 이사와 김 부장은 한 회장이 쥐고 있는 살생부에 자신들의 이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태도를 180도 바꾸어 성훈에게 손가락질하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성훈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붉게 충혈된 눈으로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사기꾼이야. 이 늙은 사기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픈 척했어. 다 이 천한 여자가 꼬드긴 거지, 그렇지? 그가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제가 건네준 흑단 지팡이로 성훈의 정강이를 힘껏 후려쳤습니다. 성훈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내가 사기꾼이라고? 한 회장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래 서 있느라 숨이 가빴고 제 어깨를 쥔 소나기 힘이 너무 세서 아팠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뭐길래 내가 함정까지 파야 한단 말이냐? 네가 내 아들이라서? 성훈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맞잖아요. 전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제가 실수를 했어도 제 몸에는 아버지 피가 흐르잖아요. 친아들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회사를 누구한테 주시려고요? 며느리한테요? 미치셨어요. 친아들이라는 말은 넘치기 직전에 물잔에 떨어진 마지막 한 방울과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한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뼈속까지 시릴 정도로 미치광이 같고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제품 안에서 온몸을 떨며 기침이 날 때까지 웃어댔습니다. 친아들. 하하. 친아들. 웃음을 멈춘 그의 눈빛은 전례 없이 잔인하고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성훈의 코앞에 던졌습니다. 열어봐라, 이 애송이 녀석아. 성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찢자 누렇게 바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읽어 내려갔습니다. 공포로 인해 동공이 풀리고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미친 듯이 저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2%. 불일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한 회장이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서울 정도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내 어미는 부정한 여자였지. 너는 그 여자와 운전기사가 놀아나서 생긴 결과물이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천지를 뒤흔들 막장 드라마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넋이 나갔습니다. 그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한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내가 아들이 아니라면 왜 50년 동안 키워주셨어요? 왜 이사 자리를 주셨어요? 왜? 복수하려고. 한 회장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3살 때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와 너를 당장 내쫓지 않았지. 그 여자가 죄책감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는 꼴을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너를 키우면서 오냐 오냐 해주고 돈을 주고 권력을 줘서 너를 쓸모없는 놈, 폐기물, 욕심만 많은 멍청이로 만들었다. 그는 발 아래 무릎 꿇은 양아들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방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속삭였습니다. 나는 오늘을 위해 반세기를 기다렸다.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믿는 그 순간, 그것을 송두리째 뺏어서 빈털터리가 되는 기분을 맛보게 해주려고 말이다. 남은 인생은 내 친아비의 더러운 핏줄답게 감옥에서 수치스럽게 썩어라.
성훈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저는 한 회장을 꽉 끌어안고 흥분으로 요동치는 그의 늙은 심장을 느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의 증오심은 이 순간을 폭발시키기 위해 50년 동안 발효되고 숙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혐오스럽지 않았습니다.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증오로 가득 찬 여자였으니까요.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지쳐 보였지만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의 연기를 마친 그의 기력은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머리를 완전히 기대며 저만 들을 수 있게 속삭였습니다. 끝났다, 민영아. 방으로 데려다다오. 피곤하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돌아서기 전, 저는 제 남편이었던, 아니 전 남편이 될 저 고깃덩어리에게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쿠데타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 집안의 남자는 이제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것입니다. 제국의 몰락은 때로 폭탄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속이 썩어버린 건물처럼 가벼운 바람에도 소리 없이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법입니다. 성우는 그날 오후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고 지식여진 고기 반죽처럼 축 늘어진 채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경제범죄수사대가 긴급 체포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저와 한 회장이 모은 증거들, 유령 회사 설립부터 탈세, 공금 횡령까지. 그를 최소 15년은 감옥에서 썩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내연녀는 경찰 그림자만 보고도 화장대 위에 보석 몇 개를 챙겨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도망치는 쥐새끼 같았습니다. 거대한 저택은 갑자기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과 점잖은 척하던 주주들도 이 가문의 스캔들에 대해 수군거리고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2층 발코니에 서서 사이렌을 울리며 25년을 함께 산 남편을 태우고 사라지는 경찰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는 일말의 동정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함, 기묘할 정도로 홀가분한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구치소로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성우는 붙잡는 말 한마디 없이 즉시 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 한 푼 받지 않고 빈손으로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걸어 나왔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권력과 자유였습니다. 올해는 가을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정원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떨어진 잎이들이 길 위에 카페처럼 깔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 아직도 시아버지랑 산다며? 남편이 감옥 갔는데 안 떠나고 누워있는 노인네 수발드는 거 보면 유산 노리는 게 분명해. 혹시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냐? 폐륜적인 관계 말이야. 악의적인 소문들이 높은 돌담을 넘어 시장을 가거나 약을 타러 병원에 갈 때마다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철문안의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한번 죽었다가 서로 안에서 생명을 되찾은 두 사람의 유대를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집의 질서는 재편되었습니다. 술 주정 부리는 고함 소리도 싸구려 향수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한 회장이 아끼는 낡은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교향곡과 따뜻한 향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과 발, 그리고 가장 충실한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뇌이자 스승, 그리고 저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를 씻겨드리고 깨끗한 실크 파자마로 갈아입힌 뒤 휠체어를 밀어 서재로 모셨습니다. 의사가 혈액순환을 위해 조금은 허락한 레드 와인을 한 잔 따라 드렸습니다. 그는 제게 그룹 경영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은퇴를 선언하고 전문 경영인을 고용했지만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이 방을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드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경청하다가 쉰 목소리로 어디에 서명해야 할지, 누구를 쳐내야 할지 지시했습니다. 보고서를 읽다가 그의 시선이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 깊은 눈과 마주쳤습니다. 굶주린 젊은 수컷들의 저속한 욕망이 아니라 소유와 존중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이리 와라. 그가 부드럽게 명령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휠체어 옆으로 가서 그의 다리 곁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기업을 일으키고 배신한 양아들의 뺨을 후려쳤던 그 손이 이제는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그가 낮고 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타락한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랑 살며 명분도 없이 손가락질 받는 거 말이다. 저는 눈을 감고 그 거친 손의 온기를 즐겼습니다. 후회요. 제가 왜 후회해야 하죠? 25년 동안 현모양처 효부 노릇하며 얻은 건 눈물과 경멸뿐이었는데요.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무엇보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한 회장이 껄껄 웃었습니다. 웃음의 진동이 가슴을 타고 제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민영아. 하지만 지옥이 네가 있는 곳이라면 평생 거기서 살겠다. 그 순간 저는 이 감정을 통상적인 단어로 정의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녀 간의 정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두 조각의 파편이 되어 서로에게 딱 맞물려 세상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한 차가운 머리를 주었고 저는 노년의 고독 속에 얼어 죽지 않도록 따뜻한 온기를 주었습니다. 오늘 오후는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가을 햇살이 꿀처럼 정원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회색 모직 코트를 입히고 제가 짠 목도리를 둘러드렸습니다. 은행나무 아래로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퀴가 마른 낙엽을 밟으며 바스락거리는 기분 좋은 소리를 냈습니다. 한 회장은 이제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제 보살핌 덕분에 혈색이 돌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반 씨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어두운 방에서 죽음만 기다리던 노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인거 연못께 멈췄습니다. 그가 먹이를 한 줌 뿌리자 물고기들이 서로 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버님. 서류상으로는 남남이 되었지만 습관처럼 혹은 그 호칭이 저를 보호해주는 남자에 대한 숭배를 의미하기에 저도 모르게 불렀습니다. 내일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 다시 작성하는 거 맞죠? 그는 물고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주식, 부동산, 그리고 이 집까지 내 이름으로 될 거다. 민영아, 나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5년, 10년 뒤면 나는 간다. 그때는 네가 이 제국의 여왕이 되는 거다. 저는 뒤에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어깨에 턱을 괴며 익숙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순한 담배 냄새, 샌다루드 향, 그리고 평온함의 냄새였습니다. 여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전 그냥 이 남자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머리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머리가 죽으면 다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한 회장이 손을 들어 목에 감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천마디 맹세보다 더 강한 악력이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 아래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잔디 위로 길게 뻗어 검고 단단하며 비밀스러운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근친상간의 비극이자 도덕의 타락이라고 봅니다. 패덕한 며느리가 시댁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 법적인 남편이었던 성우는 제가 울 때 눈물 한 번 닦아준 적이 없다는 것을요. 그는 오직 저를 아프게만 했습니다. 반면 휠체어에 앉은 이 남자. 남편의 아버지는 제 영혼의 상처를 유일하게 알아보고 자신의 사랑 어린 잔혹함으로 치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따라 휠체어를 계속 밀었습니다. 세상은 이 관계를 죄악이라 하고 업보라 부릅니다. 저를 부려우라 하고 그를 노망난 늙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돈으로 잰 가족애와 거짓된 핏줄만이 가득했던 이 차갑고 황폐한 저택에서 유일하게 제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남자가 바로 시아버지였다는 것을요. 그는 과거에 나약했던 며느리 민영을 죽이고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잔인한 두 번째 삶으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